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가 승계 문제를 함께 공부하게 된 이근관입니다. 예, 이 국가 승계 문제는 그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시간 여에 걸쳐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조약 승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지만도,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수립되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시점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주로 많은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일단 한국이라는 국가는 1910년도에 일본의 병합에 의해서 소멸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1948년도에 신생 국가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는 1910년도부터 1948년도까지 한국의 국가적 통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죠. 그게 우리 공식 입장입니다만은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1910년도부터 1948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가 이른바 미국의 군사 점령, military occupation 하에 있었는데, 그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제법상의 지위는 또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의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지금 파악할 것이냐.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조약의 승계 처리 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우리 국가승계 문제, 국제법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국가승계 문제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승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승계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는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승계 조약 및 국유재산 승계 조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1991년도 12월까지 지구상에는 구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구소련의 영토, 옛날 소련의 영토에 지금 현재 15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 한 국가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국가가 이제 새롭게 성립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영토에 대한 국가 책임의 측면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한다. 이런 경우, 즉 영토적 변경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정한 영토에 대해서 주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만 여기서 벌써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 정의는 영토의 변경, 그 사실 자체, 영토가 변경된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승계라고 하는, 국가 승계를 할 때 승계라는 개념은 그것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은 법적 효과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국가 승계의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대두되는 것인데, 즉, 이 널리 사용되는 정의를 보게 되면은 영토적 변경 사실 자체를 가지고 국가 승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법적 그런 효과, 권리와 의무의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점을 주의하면서 국가승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국가승계 개념은 사법상의 상속 개념, 가족법상 상속 개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상의 상속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피상속인의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카우사 모르티스라고 하는 라틴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이유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권리 의무의
자동적이고 동시에 포괄적인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럼 왜 영토 변경이 발생했을 때, 영토적 변경이 발생했을 때 권리, 의무,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그 문제 영역을 왜 하필이면 succession, inheritance 해서 사법상의 상속 개념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국가 승계 개념 자체의 그런 그 변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동시에 과거에는 이 국가 개념 자체가 가산국가적 개념, 즉 군주라든지 군주의 집안에 속하는 영토가 군주라든지 아니면 군주의 집안의 그런 재산으로서 그렇게 관념이 되셨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은 동시에 그것이 자손들한테 분할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른바 가산국가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 승계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조금 보게 되면은 843년도에 유명한 아주 조약입니다. 유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약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샤를마뉴 황제죠. 샤를마뉴 황제의 아들인 루이 더 파이어스, 그러니까 경건한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영어로 얘기할 때 캐롤린지언 엠파이어, 샤를마뉴가 건설한 그런 제국이 이렇게 루이 더 파이어스, 경건한 루이 왕의 세 아들에게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대체로 독일 정도에 해당될 것이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보게 되면, 녹색 부분은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 벨기에를 포함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까지, 그다음에 또 프로방스 등 프랑스의 일부 지방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맨 왼쪽 지역은 요즘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한때 가상국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왕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영토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국가 승계 유형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승계라는 것은 영토의 이제 변경인데, 그럼 국제법상 그런 영토의 변경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보게 되면은 영토의 일부의 이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알사스와 로렌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걸 든다고 하면은 1870년, 71년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프랑스에 속해있던 알사스 로렌 지방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국가, 프랑스와 독일은 그대로 있는데 영토의 일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할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가 영역 권한의 이전과 관련해서 할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할양이라는 말이 국가 사이에 합의에 기초한 영토의 이전을 할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 영토 일부의 이전, 이전되는 영토의 범위, 국가 전체냐 일부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통합, 일반적 통일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라는 국가가 통일해서 C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어냈대. 그런 경우가 계속 우리가 이용하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남북 예멘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때 새로운 국가 명칭도 새롭고 새로운 법인격의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결국은 이제 북쪽에서 무력에 의해서 남쪽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융합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흡수 통합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흡수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1990년도에 발생한 독일 통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원래는 서독과 동독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동독이란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래서 그것이 서독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통일 독일, 서독의 법인격은 계속되지만은 동독의 법인격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기존 국가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시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분리 독립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 12월에 발생한 소련의 분열 같은 경우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도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 국가 승계 유형에 해당되느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리 독립, 즉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구소련인데 러시아는 구소련과 동일성 및 계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가 자국은 구소련을 계속하는 국가다. 계속 국가다. 영어로 번역할 때 continuator st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14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중에서 11개 국가, 그 중에 11개 국가들은 이제 분리 독립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발트 3국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볼 텐데, 어쨌든 그래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국가가 선행국가, 영어로 얘기할 때 predecessor state죠. 선행국가와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가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separation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해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dissolution이라고 하는 것. 이 경우는 기존의 국가가 분열되어서 어느 국가도 새롭게 승계국가죠. 어느 successor state도 선행국가와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아예 기존의 법인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죠. 그리고 새로운 법인격들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1993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체했던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등장했고 이 두 공화국은 새롭게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도 구유고 연방의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도 국가 승계에 관해서 두 개의 일반적 다자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78년도에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 다음에 1983년도에 국유재산, 국가문서, 그 다음에 국가부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식민지 독립, colonial independence 내지는 협약에 보게 되면 newly independent state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ewly independent state, 즉 과거의 유럽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로 경영되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국가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이것이 별개의 유형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로 봐서는 분리 독립인데 과거의 식민 모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치면 분리 독립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 국가가 이 식민지로서 경영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유해가지고 통상적인 분리 독립의 경우보다 더 우대를 해주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바로 식민지 독립, 신생 독립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 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 조약이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유재산, 그다음에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테이트 아카이브가 있기 때문에 국가문서, 그다음에 국가 채무 승계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있는데 앞에 협약은 1990년도에 이미 발의를 했고 두 번째 조약은 이 조약 어떻게 보면 ILC가 초안을 다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기가 높은 조약은 아니어서 지금 현재 2020년 9월 현재 7개 국가만이 발의를 하고 비준을 하고 있어서 아직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 협약들이 국가 승계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가? ILC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ILC가 작업을 행한 것 중에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1978년 비엔나 협약,
1980년도 비엔나 협약의 경우에는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약에 관한 조약 승인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도 1996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 것이죠. 80년대 협약은 아직도 발효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관습 구조를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 전체가, 협약 전체가 관습 구조를 반영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도 어떤 조항들은 관습 구조를 반영한다, 어떤 조항들은 관습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중에서도 boundary regime, 국경 레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territorial regime, 영토적 레이심에 관한 12조, 이런 것들은 ICJ에서 관습 국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디터 커미션, 유고 연방의 그런 구 유고 연방의 분열 때 발생한 여러 가지 국제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바딘터, 영어식으로 보면 뭐 바딘터 커미션이겠죠. 프랑스의 유명한 법률가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바딘터 커미션에서 15개, 모두 15개의 그런 의견을 내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절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승계 현상은 규율된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규율되느냐라고 하면은 by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입니다.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런데 이 국제법의 원칙이 어떻게 한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from which 하면서 from which the Vienna Conventions of 83년, 1978, 1983 have drawn inspiration.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절충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엔나 협약이 바로 관습 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국제법 원칙으로부터 have drawn inspiration,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소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국제법의 원칙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관습 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절충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관습 국제법 반영 여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둘 다 ILC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위원회,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서 국가 승계 관련 자연인의 국적에 관해서는 2000년도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적의 결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관련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되고, 동시에 관련된 자연인들의 그런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특히 구소련과 동권 지역에서 국가 승계, 영토의 변경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국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에 대해서 답을 좀 주기 위해서 ILC가 이런 작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국제법위원회가 2017년부터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책임의 승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라는 것. 달리 얘기하면은 불법행위 책임이죠. 의 경우에는 불승계가 원칙인데, 그러나 예전과 같이 불승계 원칙을 너무 절대화해서는 곤란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책임이 승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가 승계 문제에 관해서 두 개의 일반을 가져줘야겠고, 또한 ILC가 하나는 이미 벌써 드래프트 초안을 마련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조약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약 승계는 지금 이미 본 바와 마찬가지로 조약의 승계,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재산 및 부채의 승계는, 그 다음에 또 국적의 승계, 그 다음에 또 state responsibility, 국가 책임의 승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또 concession,
양어권 계약에 대한 승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국제기구에 대한 멤버십, 회원 자격의 승계 등등해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주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조약 승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동 승계, 이른바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자동 승계가 되는 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관한 논의의 틀은 정인석 교수님의 교과서의 틀을 빌려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의 교과서의 국가승계에 관계되는 부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 동시에 한국의 실행에 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의 틀을 자동 승계되는 조약의 이 부분은 그쪽에서 좀 빌려온 셈인데, 먼저 보게 되면은 국경 조약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국경 조약의 경우, 특히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경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국경이 쉽게 이렇게 변경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영토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국경의 조정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그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토에 의한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하더라도 국경은 그대로, 국경 조약은 자동으로 승계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인 겁니다. 이따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토적 조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territorial treaties라고 해서 다른 말로 처분적 조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dispositive treatie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갑치코브 나기마로시아 사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7년도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의 사건인데, ICJ가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uti postdatis의 원칙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라틴 말입니다만은,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것은 uti postdatis, ita postdati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연방국가라든지, 예전에 스페인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연방국가가 분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원래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19세기 초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스페인 제국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각 지역들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원래는 스페인 제국 내에 국내법상의 행정 경계에 불과하던 그것이 이제 국제법상의 경계로, 국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무주지의 발생을 방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스페인 제국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새롭게 탄생하는 국가들이 이게 스페인 제국이 철수와 더불어서 국경도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무주지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그냥 선점을 하게 되면 다 영토가 된다. 그 국가 영토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스페인 제국이 물러날 시점에, 그 당시에 성립하고 있던 국내법상의 행정경계가 이제는 새로운 국가들, 독립과 신생 독립국가들 사이에 국제법상의, 국내법, 더 이상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국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uti postdatis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평화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재창되는 원칙입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원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채택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1960년대, 1964년도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적용이 되고, 동시에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의 분열이라든지 또 구유고 연방의 분열 경우에도 적용되어서, 이제는 그 적용 범위가 특정 지역,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그 적용을 보고 있는 그러한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uti postdatis의 원칙입니다. 예, 간단하게 써놓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경조약, 영토적 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uti postdatis 원칙과 같이 이런 경우는 보면, 특히 국경조약과 uti postdatis 원칙의 경우는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경의 안정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경 및 영토 조약의 자동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 현상의 유지 원칙 또는 국경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근본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인권조약이 과연 자동 승계의 대상이 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은 자연인, 내지는 개인이 향유하는 것인데 영토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누리던 인권을 박탈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현재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인권조약이 자동 승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관습국제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본 것은 주로 자동 승계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카테고리를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생 독립국, 그 다음 기타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보면 그 조약의 성질을 기초로 해서 주로 살펴봤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조약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신생 독립국의 경우는 아주 우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백지 출발주의, 즉 구식민 모국이 체결해서, 예를 들면 영국이 체결해서 가지고 무슨 탄자니아에 적용하던 그런 조약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1978년도 그 비엔나 협약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 신생 독립국가는 구식민 모국이 체결해서 자국에 적용하던 조약 중에서 프리 초이스입니다. 그 중에서 봐서 어떤 것들은 뭐 계속 적용하고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 좀 뭐 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기타 국가 승계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로 1978년도 협약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약간의 그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백지 출발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들 상관의 관계, 콜로니얼 컨텍스트가 아닌 콜로니얼이 아닌 non 콜로니얼 비식민지적인 그런 맥락에서는 대단히 그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약의 효력을 존중하는, 조약 효력을 계속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8년 비엔나 협약에 보게 되면은 할양의 경우는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그 알자스 로렌이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약의 경계가 원래는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서 있었던 것인데 알자스 로렌 이것이 이제 영토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독일의 영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약의 경계가 이제 프랑스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독일 쪽에 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Moving Treaty Frontier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할양의 경우는 그렇게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iting of States라고 하는 것이 유형이 있는데 그 국가의 통합이죠. 그런 경우에도 A 국가하고 B 국가가 통합했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A 국가의 A 국가는 원래 자국이 체결하고 있던 조약들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B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다고 지금 사실은 원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정도로까지 그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는 좀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가 실행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조약 관계를 재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78년 협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좀 이분법적인 것인데 신생 독립국가에 대해서는 free choice, 자유로운 초이스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국가, 그 non-colonial, 비식민지적인 맥락에서 그 영토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조약 관계를 존중하라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그 국가 실행과는 반드시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독일의 통일이라든지 후소련의 분열의 경우에 이러한 그 접근 방법, 1978년도 비엔나 협약의 접근 방법은 그렇게 존중되었다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실행을 살펴볼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예전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유고 연방, 구유고 연방이라는 국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구유고 연방의 영토 위에 무려 7개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유고 연방의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가브치코브 나기마로 사건, 프로젝트 사건인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 헝가리하고 예전에, 헝가리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1977년도에 이런 그 댐 건설에 관계되는, 다니무 강에서의 댐 건설에 관계되는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993년도 1월 1일 날,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이런 경우에 그걸 못할 것이냐? 93년도 1월 1일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것은 바로 그 ICJ의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territorial treaty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토에 부착되어 있는 그 표현에 의하면 attached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슬로바키아, 이 슬로바키아 원래 조약 자체는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했지만은 93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슬로바키아에 이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슬로바키아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승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롭고 국가 책임과도 관계되고 뭐 또 국제 환경법과 관계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국가 승계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특히 1978년도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보면은 이제 12조의 territorial regime, 영토적 레지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ICJ는 바로 1978년도 조약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2조가 관습국 제국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비아하고 차드 간의 사건입니다. 1994년도 사건인데 좀 지도가 약간 뭐 여러분들 보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비아하고 차드인데 리비아가 차드라고 하는 국가의 북쪽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대해서 그 영토 주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중요한 것이 1955년도에 그 당시에 차드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는 이미 독립을 했기 때문에 간에 체결된 조약을 주된 그 쟁점으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비록 그 유효 기간이 20년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건에서 여기서 구분한 것은 그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과 그 다음에 이 국경 조약에 의해서 설정된 국경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국경 조약 이 조약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조약의 집행에 의해서 이행에 의해서 설정된 그러한 boundary 라고 하는 것, 그 국경이라는 것, 그거는 조약의 운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중요한 법률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지 않고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보게 되면 The establishment of this boundary is a fact which from the outset 하면서 has had a legal life of its own. 그래서 그 이 조약이 국경이 설정되는데 그것은 여기 중요한 것이 a legal life of its own. 그 자신의 법적 생명을 갖는 것이다. 설정된 그 국경 자체가 라고 하는 것이죠. Independently of the fate of the 1955 treaty입니다. 1955년도 조약의 운명과는 독립하여 별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once agreed, the boundary stands. 아주 짧은 그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합의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그 합의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설정된 the boundary 국경은 지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그 다음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여기 다 나오지만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tability of boundaries. 국경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냥 프린시플도 아니고 아주 근본 원칙이 위협한다, 무효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 바로 국경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또 바로 그러한 그 취지에서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과 그 다음에 조약의 이행에 의해서 설정된 국경 사이의 그 절연, 이것이 별개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약의 성격에 관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조약의 성질에 따른 카테고리, 자동 승계되는 조약을 봤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1978년도 비엔나 협약을 봐가지고 기타 조약들을 보게 되면 그 경우는 보면 주로 국가 승계 유형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좀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뒤에서 이거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또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실행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테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988년도 비엔나 협약은 1978년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신생 독립국, 즉, newly independent states를 우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럽 식민 모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국가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영역 안에, 영토 안에 있는 그 신생 독립국가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과 동산, 이것이 전부 다 신생 독립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영토 밖에 있는 신생 독립국가의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서 원래 그 영역, 그 영역에 속하는 재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또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산 중에, 그 이외의 재산, 영토 밖에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 중에도 그 형성에 그 지역, 신생 독립국가 그 지역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 기한 비율에 따라서 또 이전된다고 해서 상당히 넓게, 부채의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생 독립국가에 대해서는 자산들은 최대한 이전을 시켜주고, 부채에 대해서는 합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표면적으로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수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조항, 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탈식민지 과정에서의 정치적 주장들, 이런 것들이, 요구들이 이제 반영된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유형의 경우는, 통일의 경우는 문제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통일은 두 국가가 통일하는 거니까 재산도 부채로 통일국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경우에 이제 이른바 유해 채무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 한국 관련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먼저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할 것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일을 쓰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보면은 자동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 가지 먼저 또 말씀드릴 것이 1978년도 협약의 경우에는 국가 승계 유형과 관련해서 separation,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국가 승계 유형이 있는데, 83년도 협약은 그래서 separation과 그 다음에 dissolution, 분리 독립과 그 다음에 해체라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리 독립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분리 독립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리 독립한 지역에서 거기 있는 부동산, 국유 부동산은 그것은 일종의 토지의 부착물이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분리 독립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부동산이야말로 그야말로 토지 부착물이니까 자동 이전 문제없다.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그 지역에 관한 선행국가의 국가 활동과 관련된 것들, 그런 국유 부동산은 또 자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동산은 어떨 것이냐.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는 형평한 비율로, 물론 형평한 비율이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형평한 비율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동 승계 및 형평한 비율에 따른 이전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뭐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별 사례 부분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개별 사례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또한 이제 우리의 논의에 기초해서 국가승계법을 어떻게 좀 재검토해보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그 과제를 좀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의 경우 1990년도 10월 달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경우는 이 서독기본법 제20조에 따라서 그 당시의 서독기본법 20조에 따라서 흡수 통일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구동독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소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독일이 이제 분단되고 난 다음에 동독은 단일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독 지역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었고 연방제가 독일 그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적 기초이기 때문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다시 동독 지역에서 그 주를 란트를 다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걸 다시 이제 부활시킨 셈이죠.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부활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개별 주들이 서독기본법 23조에 따라서 여기 보게 되면 가입이라고 해서 바이트리트라고 해서 가입하는 형식으로 기존에 있던 그 서독 지역의 서독의 이제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독일 국내법상의 조치였던 것이고 어쨌든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구동독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그것이 이제 서독에 흡수 통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약승계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통일조약 제11조 및 12조에 따라서 쭉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는 동독과 서독이 협상을 통해서 통독조약이라고 하는 거, 통일조약을 체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약경계 이동의 원칙을 적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즉 뭡니까 그 폴란드하고 동독이 이제 폴란드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서독에 있던 서독이 이 조약들은 그 조약 경계를 어디까지로 밀고 나간 것이냐면 바로 동독 지역까지 확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의 경계가 트위티 바운더리즈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동서독의 그 경계에서 예를 들면 동독과 폴란드 지역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좀 상세하게 보면은 약간의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12조입니다. 조항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통일조약 제 12조에 보게 되면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제가 조약 경계의 이동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동독의 조약은 전부 다 소멸로 서독의 조약이 대신해서 동독 지역으로 확장된 것.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동독이 체결하고 있던 동독이 다른 국가들 그 양자 조약 경우는 137개 국가 정도 될 겁니다. 체결하고 있던 양자 조약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독의 조약 파트너들과 상대국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러한 협의를 향하여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5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뢰 그 보호 그 원칙인 거죠. Fair Terms of Suit에서 보게 되면은 5가지 신뢰 보호가 첫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 당사국의 이익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의 지배 원칙에 규율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결국 기본적으로 서독의 이제 헌법 질서겠죠. 그다음에 또 서독의 조약 관계. 그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서독이 EC European Communities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 EC의 이러한 권한도 보면서 이러한 5가지 정도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약 당사국들, 구동독의 조약 당사국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동독의 양자조약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보면 한 2,600개가 넘는 조약을 양자조약을 체결했다라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다 이것은 더 이상 동독 통일 달성과 더불어서 동독의 조약들은 이것은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독일의 관보를 통해서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외가 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체결한 미해결 재산 문제에 관한 조약과 그 다음에 또한 체코슬로바키아 등과 체결했던 영토적 조약의 경우에는 이것은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서 continue in force 하는 것으로서 영토적 성격의 조약은 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동독이 이제 1949년도 이후에 자신의 경제를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그 국민의 재산들을 수용하거나 국유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비교적 좀 상당히 좀 낮은 액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동독 정부가 이미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독 정부, 통일된 독일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 조약들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구동독의 일부 조약은 1992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논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조약들은 이제 소멸된 것으로, 통일과 더불어서 소멸된 것으로 봤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조약들은 그것은 또 계속되는 것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계된 조약 같은 경우는 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2004년 5월 말 현재 해놔서 그렇게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 한데,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그 당시 시점을 볼 때 367개의 조약 또는 협정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이게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한데, Knock Evolution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아직도 좀 부동적인 상태,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들 조약은 지금 봐서는 대부분 아마 소멸된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좀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의 그런 경계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 국가들의 그런 이익을 상당히 존중하는 형태로 그렇게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자조약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다자조약 동독이 통일 당시에 동독이 체결하고 있던 조약이 662개인데, 그 중에서 소멸된, 사라진 코메콘 관련 조약이 392개고, 그 다음에 동서독이 동시에 가입했던 조약 235개를 빼고 나면은 구동독만이 단독으로 제약 당사국이었던 다자조약의 수는 3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독일 통일이 그것을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료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페트로발트 활동 종료에 관한 조약이라든지 또 인터스푸트닉 앞에 조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독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약을 계속 존속을 시켰습니다. 좀 더 이 부분도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여기서 여러분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조약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보면은, 특히 양자 조약의 경우에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약 관계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분열이죠.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서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소련이 분열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가승계 유형이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1991년도 12월 8일 날 민스크 선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베크러시아 이런 슬라브 계통의 공화국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정학적 실체로서의 소련은 소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과연 해체에 해당되는 것이냐? 구소련이 소멸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어느 국가도 구소련과
동일성 및 계속성이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구소련이 가지고 있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속하는 국가다, continuated state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해체가 아니라 분리 독립의 형태로 정리가 된 셈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속국가, 우크라이나 등 11개, 12개 아니라 11개의 그 구성공화국은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구소련과 동일성 및 계속을 유지하는 계속국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백러시아, 그 다음에 센트럴 아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국가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발트 삼국이 좀 예외입니다. 발트 삼국은 주권의 회복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트 삼국의 경우는 1940년 그 당시에 스탈린에 의한 병합 자체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 발트 삼국은 계속되었다. 법적으로 계속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거 조금 더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약 승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가 인격의 계속성 여부를 표준으로 할 경우,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니까 구소련의 조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리 독립한 11개 국가의 경우는 분리 독립하다 보니까 새로운 법인격인 것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봐서는 인격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 구소련과 동일성이 계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백지 출발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트 3국의 경우라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그 소련에 의한 강제 병합 자체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1940년부터 1990년 이 시기 한 50년 반세기에 걸친 그 강제 병합 시기에 소련이 체결해서 발트 3국에 적용한 조약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 조약 관계를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게 되면 실제에 있어서는 구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중대한 사정 변경에 기초해서 구소련의 조약 관계를 관련 국가의 협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경우는 구소련과 동일성의 계속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continuated state, 계속국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소련의 조약을 그대로 그냥 유지했느냐?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구소련의 조약 상대국들과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어떤 조약들은 소멸시키고 종료시키고, 어떤 조약들은 지속시키고, 어떤 조약들은 수정을 하고, 또 물론 또 새로운 필요가 있을 경우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약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러시아 말로 그 인벤토리자츠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할 때 얘기하면 인벤토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인벤토리를, 즉 재고조사죠. 인벤토리. 구소련에 이미 체결한 조약을 일종의 재고조사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분리 독립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국가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그래서 갑자기 조약을 다 날려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그야말로 이 법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조약들을 일단은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들 조약 관계들을 러시아와 유사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트 3국의 경우에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국가들의 경우는 1940년도에 그 러시아에 의한 구소련이자 소련에 의한 그런 강제 병합이 불법이었다, 무효였다. 따라서 발트 3국의 국제법상의 법인격은 지속되었다,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정치적 법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1940년도 그 강제 병합 당할 당시에 조약 관계를 일단 다 부활시켰습니다.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픽션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한 반세기가 지났는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조약 관계를 또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종료시키거나 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국의 실행과 비교해 볼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뭐 이것은 이제 조약관계뿐만 아니라 법도, 특히 공법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1940년도 그 당시에 국적법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뭐 그냥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40년도 이후에 그것은 혈통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0년도 이후에 에스토니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군사적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군족, 가족들이 와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비율이 인구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외국인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한 인권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ILC가 2000년도에 국가 승계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국적 문제를 관한 연구를 냈다, 결과를 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그런 맥락에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산 승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 승계에 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zero option이라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처음에는 이걸 뭐 그 15개 국가별로 뭐 나눈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러시아가 모든 그 자산과 해외에 있는 자산과 동시에 대외 재물을 다 끌어안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유고 연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유고 연방 이미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국가 승계 유형을 둘러싼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유고 연방의 영토 위에 지금 현재 7개, 코소보까지 포함한 7개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독립을 6월달에 선언한 코소보까지 포함하는 7개가 되는데 이때 그 세르비아계로 구성이 되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전체 면적이 한 40% 정도, 인구로 한 44% 정도 되는데 그가 이제 그 구유고 연방과 동일성 및 계수성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 구성공화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사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의 총회에서 그런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우리는 구유고 연방과 동일성의 계수성을 갖는다. 그러면서 그 구유고 연방 밖에 있는, 영토 밖에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도 구유고 연방과 동일성 및 계수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구유고 연방의 분열이라는 것은 separation이 아니라 분리 독립이 아니라 다른 공화국들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해체다, dissolution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신유고의 여러 가지 침략적 행동이라든지 일련의 행동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그런 조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그러면 이렇게 유엔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구유고 연방 구유고 연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옛날의 길을 그대로 뭐 개항한다든지 아니면 또 회의장에서 그 예전의 명패 같은 것들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해서 약간 애매하게 원칙적으로는 본다고 치면은 구유고 연방의 분열을 해체라고 규정해서 불구하고 그러한 원칙적 입장을 실천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않는 약간 애매한 형태를 정치적 절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J가 그런 의미에서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 신유고 연방의 지위가 sui generis라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뭐라고 이 기존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sui generis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리 신유고 연방은 우리가 구유고 연방의 동일성 계승을 유지하고 따라서 유엔의 멤버십, 유엔의 회원 자격도 우리가 승계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2000년도 11월에 와서 이제 신유고 연방이 새로운 멤버로서 유엔에 신규 가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이제 몬테네그로가 추가로 분離독립을 떨어 나가고 다시 2008년도에는 이제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한 그런 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6 연방의 조약 관계만 간단히 살펴본다고 치면은 조약의 계속 적용을 선언한 후에 구6호 조약 상대 국가의 교섭을 통해서 조약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보면 구소련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한국의 경우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면은 한국의 통일성 및 계속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확고합니다. 그래서 1910년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은 그것은 법적으로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이고 무효다. 따라서 1910년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그러한 그 통치행위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의 디팩토 점령, 강제적인 점령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으로 볼 때, 디지오의 법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국이란 국가가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기본 입장이고 우리 법제,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를 보면 그런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한국 병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의 측면에서 볼 때 정의석 교수님 책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발트 3국과는 좀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한국 병합에 대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다. 또 그 사실도 좀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국내법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를 대외 관계에서는 어떻게 그 입장을 취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대한제국의 조약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80년도 8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대한제국의 체결한 6건의 다자조약 중에서 일본은 이미 다른 조약에서 대체됐거나 아니면 또 실효된 것, 그것을 제외한 3가지 조약에 대해서 대한제국이 체결한 겁니다. 이 조약에 대해서 이 조약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적용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관보에 공포를 했습니다. 공무회를 다 거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그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그런 국제 조약의 국제법적인 측면에서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이긴 한데 동시에 이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발트 3국의 실행,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1940년도에 소련에 의한 병합이 불법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에 기초해가지고 일단 1940년도에 조약 관계를 고갈시키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자신의 그런 동일성 및 특히 계속성 명제에 부합하는 철저한 그러한 실행을 보일 텐데 비해서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발트 3국과의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도 모두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통일 시의 국가승계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통일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 남측이 주도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 조약승계는 독일의 이해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독일의 경우는 이미 봤지만 통일조약 12조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구동독의 조약 상대국과 아주 긴밀한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간략한 방식으로 또 기본적으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3위 부채의 경우에 통일 한국이 이를 모두 승계할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통일의 경우는 자산과 부채가 전부 다 통일된 국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승계되는 것인데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른바 유해 내지는 혐오성 채무 오디스 데트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국가 승계 문제 재검토인데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영토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그게 이제 우리가 국가 승계라고 하는데 왜 그걸 국가 승계라고 부르냐, 국가 상속이라고 부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이 승계 문제에 좀 그 본질을 좀 다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영토적 현상의 변경이라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또한 관련 당사국들에게 형평한 방식으로 조정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승계법이다. 그러니까 영토의 변경이라고 하는 이 국제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그러한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또 동시에 관련 당사국들에게 형평한 방식으로 그것을 잘 조정 해결하는 그것이 이제 국가승계법. 그러니까 사법상의 상속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법상의 승계 개념과 일정한 또 관련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해체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존의 국가가 있다가 그 국가가 이제 해체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국가도 선행 국가와 동일성 및 계속성이 없다. 자, X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해체돼서 소멸됐습니다. 그럼 이 X라는 국가가 그 영토 밖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 자산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주물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선점의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국가 승계법이라는 승계법이 갖는 그러한 평화와 안전의 유지,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경의 자동 승계라는 것, 국경의 자동 승계라는 것도 국제 평화 안전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만은 국가 승계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국가 인격의 동일성 및 계속성, 또 국가 승계 유형 등 이른바 좀 존재론적인 지표, 동일성 및 계속성, 그다음 국가 승계 유형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소련의 경우에 러시아와 구소련을 본다고 치면 러시아가 구소련과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그 조약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90년대 이후 국가승계에 관련된 실행을 보게 되면은 관련 당사국의 신의 측에 좇은 그러한 교섭을 통해서 협상의 의무, 신의 측에 좇은 협상의 의무가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지금 ILC가 진행 중인 국가 책임에 관한 승계 부분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아직 물론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당사국 간의 신의 측에 좇은 그러한 교섭을 통해서 영토 변경 후에 법률 관계를 평화적이고 형평하게 조정하는데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 관계라고 그러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특히 독일 통일의 경우에 본다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신뢰 보호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가 승계 개념을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기존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민법상의 상속 개념, 또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존재론적인 지표에 집착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기능적인 관점에서 또한 절차적 관점에서 신의 측에 좇은 협상이라고 하는 절차적인 관점에서 이 국가승계법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가승계에 관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